네, 이번 광주 모텔 화재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대로 방화로 이제 2명이 사망을 했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30대 남성을 지금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혐의점이 적용이 될까요? 네, 일단 법률적으로는 형법 164조의 현주 건축물 방화치 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방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자신이 이것을 사람이 죽을 것을 예견을 했다 해도 몰랐다 해도 동일한 범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 자체는 그렇게 특정이 된 것으로 이제 입건이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동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신변을 비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변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전국적으로는 불을 펴놓고는 본인이 나갔다가 짐을 가지러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걸로 봐서는 소위 말해서 이것이 과연 극단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일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범죄였는지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용의자도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사가 좀 진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동기에 대해서는 내면의 어떤 부분이니까 어떻게 객관적인 걸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예. 당시에 CCTV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자료들을 봤을 때 구입 내역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인화물질이나 인화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오고 들어오는 그 동선들을 봤을 때는 예. 이제 고의성 여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본인의 진술 자체는 치료 이후에 해야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 현저건조물 방화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화재는 2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국과수 현장 감식에 의하면 이제 모텔 내부 벽면에 출입구를 찾으려는 듯한 손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이제 소방 시설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낳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재로 인한 피해, 특히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 때문이고요. 이 연기는 호흡기에도 굉장히 유해하지만 사실은 탈출에도 굉장히 유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법상으로 소방시설에는 이제 이런 소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탈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등들이 켜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관련 기구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시간대가 새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 탈출이 용이하지 않았을 이유가 보이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할지라도 시설 자체가 미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탈출이 어려웠다면 이 또한 건물주나 혹은 시설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동기와 계획성 등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 아까 제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라고 했는데 이 뭐뭐에서 치사죄라는 것은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애견한 상태에서 과실로 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방화 자체는 고의로 했지만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경우에 적용이 되지만 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해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사망시킬 의도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양형의 기준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아마 의식이 깨어나게 된다면 범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은 여기 투숙객들이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자 하는 의사로서 불을 지른 것 아니냐, 결국은 살인의 범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인화물질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진술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2013년 1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종북 발언을 했던 고 정미용 씨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인데요. 2013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일단 어떤 일이었는지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당시 그 노원구청장이 이제 노원구청에서 주최한 어떤 강의에서 초청된 강사가 소위 말해서 김일성 추종 사상을 퍼뜨린다라는 이야기를 보수단체가 그런 이야기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고요. 연이어서 이제 정미용 씨가
그 노원구청장이 종북 인사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꼭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사건의 판결들이 나와 있고요. 정치인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종북 판결 자체를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북이라는 표현 단일한 것만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노원구청이나 관련된 그 노원구청장에 관련된 글에서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적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손해배상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피고인인 정미용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사망한 상황인데 그럼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민사와 형사가 다릅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으로서 이제 공소 기각 결정으로 내려져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근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다 할지라도 이혼 소송같이 1심 전속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은 소송이 계속될 수가 있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느 시점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고 해가지고요.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했든 간에 이제 그 변론 종결 전에 사망을 했다면 수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수기하게 되고요. 변론 종결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기 절차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이제 그 민사적으로는 그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인들한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상속인들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자, 저희 또 다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5년 동안 변호사 시험에 5번을 떨어졌으면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행 변호사시험법 7조에서는 이제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의 5번의 응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탈락한 경우에는 다시 재응시가 안 된다 이렇게 네, 규정이 네.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과거에 이제 고시낭인이라고 했죠.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계속 시험을 보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논란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특정 직업에 응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것을 청구한 원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른 로스쿨에 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입학을 해서 다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은 다시 석사학위 취득한 날로부터 5번의 응시 기회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번 응시를 해서 탈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것이 이 법의 어떤 입법 취지, 그러니까 고시낭인을 방지한다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시낭인을 막기 위한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반면 로스쿨 졸업자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좀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1심 판결인데요. 두 가지 좀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에서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이제 법원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의 해석의 문제인데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런 해석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격 상실이 되거나 어떤 자격을 잃게 돼가지고 다시 그 직업을 몇 년 동안 못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선거에 들어갈 수 없거나 공무단 인권을 침해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들이라 하더라도 보통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예. 영구적으로 어떤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특정 직업을 못 선택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의 문제가 제기돼서 판단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된 수사까지 좀 짚어볼 텐데요. 현재 검찰 수사가 현 정부 인사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 인물들을 수사한 상황이고요. 송철호 시장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 수사가 처음에는 약간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하명 수사라면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줬다면은 예. 지금은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단순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어떤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여 이제 여권의 일부 당사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시의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출마를 못하도록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송 부시장의 어떤 업무 수첩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등을 봤을 때 선거와 관련해서 모종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과연 당사자인 송철옥 시장이 이것을 이해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인지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사실은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 가지고 모든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와 자료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마 송 시장을 불러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고 이제 신병 처리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좀 이목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가족 관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특히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그 혐의를 적용을 하더라도 조금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했던 업무와 직무와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당사자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책임자급으로 결정을 했고 본인의 어떤 행위 사실, 감찰이 중단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아예 무혐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예. 직권남용의 법리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기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참작할 점은 이제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진술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도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검찰로서도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도 영장이 기각이 되면 또 굉장히 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히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